중동이라는 지역은 오랫동안 세계 질서의 중심이었지만 그 중심축은 언제나 미국이었다. 1980년 카터 독트린이 선언된 이후 페르시아만의 에너지 안보는 곧 미국의 국가 안보와 동일시되었고 중동 국가들은 미국의 군사력과 외교적 보호 아래 존재해왔다. 그러나 이 질서는 2019년을 기점으로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유전 시설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과거와 같은 단호한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 장면은 중동 국가들에게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중동을 위해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미국의 에너지 구조 변화가 있다. 미국은 셰일 혁명을 통해 중동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급격히 낮췄고 그 결과 페르시아만의 불안정성이 더 이상 미국의 생존 문제로 직결되지 않게 되었다. 과거라면 즉각적인 군사 개입이 뒤따랐을 사안이었지만 2019년 이후에 미국은 신중했고 거리감을 유지했다. 중동 국가들의 시선에서 이는 단순한 외교적 태도 변화가 아니라 수십 년간 믿어왔던 안보 체계의 붕괴를 의미했다. 이 사건 이후 중동 각국 내부에서는 공통된 질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만약 다음 위기가 찾아온다면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라는 질문이었다. 미국의 보호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자주국방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주국방이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무기를 만드는 기술, 유지하고 개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외부 제약 없이 운용할 수 있는 독립성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동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다. 기존의 미국, 유럽 국가들은 최첨단 무기를 제공할 수는 있었지만 기술 이전에는 극도로 소극적이었다. 반면 한국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국가였다. 한국은 1970년대 이후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위협 속에서 자주국방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으며 기술을 축적해왔다. 이 경험은 단순한 무기 생산국이 아니라 안보 현실을 몸으로 겪어본 국가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중동 국가들의 입장에서 한국은 매우 독특한 존재였다. 과거에는 무기를 사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무기를 만들고 개량하며 수출까지 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 과정에서 기술 이전에 대해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이다. 이는 중동 국가들에게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되기에 충분했다. 중동의 안보 환경 또한 이러한 선택을 가속화했다. 이란이라는 존재는 여전히 지역 국가들에게 가장 큰 전략적 변수로 남아있다. 공식적으로 적대 관계를 강조하진 않지만 군사적 잠재력과 체제 특성상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동시에 중동 국가들은 전면전이 가져올 경제적 파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유전과 가스 시설이 타격을 입는 순간 지역 전쟁은 곧 세계 경제 위기로 번진다. 그렇기에 이들은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힘, 즉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려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동이 한국 방산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니다. 한국은 미국 체계와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와는 다른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다. 여기에 더해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미 실전 운용과 다양한 환경에서 검증을 거쳐 신뢰도를 쌓아왔다. 중동 국가들은 이 점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다. 결국 2019년 이후 중동의 선택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 중심 질서의 균열 속에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며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새로운 축이 부상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흐름의 중심에 바로 KF-21과 한국 방산산업이 자리하고 있다. 이 선택이 가져올 파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중동 국가들이 자주국방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기존 무기 공급 구조의 한계였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최첨단 무기를 제공하지만 그 무기에는 언제나 조건이 따라붙는다. 사용 범위, 운용 방식, 심지어는 전시 상황에서의 사용 승인까지 외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 이는 치명적인 약점이다. 국가의 존립이 걸린 순간에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특히 2019년 이후 이러한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미국은 중동의 군사적 개입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과거처럼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보호를 약속하지도 않았다. 중동 국가들은 이제 미국의 우산 아래에만 머물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 결과 안보 전략의 중심은 동맹 의존에서 능력 확보로 이동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면 외교와 경제도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중동 국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다. 무기를 사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그 무기를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개량할 수 있는 능력은 쉽게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은 무기체계 그 자체보다도
기술 이전과 생산 능력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유지와 개량을 자국 내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주국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경험이 한국은 오랜 기간 외부 의존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몸소 경험해온 국가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출발해 외부에서 무기를 들여오는 단계에서 점차 자체 생산과 개량으로 나아갔다.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고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쳤다. 그러나 그 축적된 경험은 지금의 한국 방산산업을 만들었다. 중동 국가들은 한국의 이 경로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보았다. 한국은 초강대국이 아니지만 현실적인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을 쌓아온 국가다. 이는 중동 국가들이 처한 상황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다. 단기간에 세계 최강의 군대를 만들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목표였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정치적 부담이다. 미국과 유럽 무기를 대량 도입할 경우 중동 국가들은 외교적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한국은 비교적 중립적인 이미지와 실용적인 외교 노선을 유지해왔다. 이는 무기를 도입하면서도 특정 진영에 과도하게 묶이지 않으려는 중동 국가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했다. 한국과의 협력은 안보를 강화하면서도 외교적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지였다. 중동 내부의 안보 구조 역시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했다. 이 지역의 군사력은 공군과 첨단 장비에 비해 지상군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다. 최신 전투기와 미사일 체계를 갖추고 있어도 장기적인 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그렇기에 중동 국가들은 억제력을 중시한다. 싸우지 않기 위해 강해져야 한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인 방산 기반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방산은 단순한 공급자를 넘어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한국은 무기를 팔면서 동시에 운용 경험과 기술 축적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국가로 평가받았다. 이는 중동 국가들이 오랫동안 찾고 있던 존재였다. 기술을 독점하려는 강대국도 아니고 값싼 무기만을 앞세우는 국가도 아니고 중동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선택지로 떠오른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자주국방을 향한 갈증, 외교적 자율성에 대한 욕구, 그리고 장기적인 안보 전략이 맞물리면서 한국 방산은 중동의 레이더에 확실히 포착되었다. 이 흐름은 이제 단순한 관심을 넘어 구체적인 협력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중동 국가들이 한국 방산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게 된 결정적 계기에는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가 있다. 바로 KF-21이다. 이 전투기는 단순한 항공기가 아니라 한국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자주국방의 결과물이자 기술 독립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동의 군사 관계자들은 KF-21을 보며 단순히 성능 수치만을 평가하지 않는다. 이 전투기가 어떤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어떤 국가 전략이 깔려 있는지를 함께 본다. 중동의 시선에서 KF-21은 매우 현실적인 선택지다. 미국의 F-35는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지만 운용과 유지, 업그레이드 전 과정이 철저히 통제된다. 프랑스와 유럽의 전투기 역시 정치적 조건과 외교적 부담이 따른다. 반면 KF-21은 최신 기술을 갖추면서도 상대적으로 유연한 협력 구조를 제시한다. 특히 레이더와 항전 장비 분야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쌓아온 기술력은 중동 국가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요소다. 중동 국가들이 KF-21을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확장성이다. 이 전투기는 단일한 완성형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량과 발전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이는 구매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단기간에 도입해 쓰고 끝나는 무기가 아니라 자국의 운용 환경과 전략 변화에 맞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중동 국가들은 이를 통해 장기적인 공군 전력의 주도권을 스스로 쥐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KF-21은 기존 미군 체계와의 호환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중동의 현실과 맞아떨어진다. 중동 다수 국가는 이미 미국산 무기 체계를 대규모로 운용하고 있다. 전혀 다른 체계를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훈련 문제와 운용 운선은 큰 부담이다. KF-21은 이러한 장벽을 최소화하면서도 완전한 종속을 피할 수 있는 절묘한 위치에 있다. 이는 중동 국가들이 한국 방산을 선택하는 실질적인 이유 중 하나다. 기술 이전 문제 역시 KF-21을 둘러싼 핵심 요소다. 중동 국가들은 단순히 전투기를 사는 데서 멈추지 않으려 한다. 조립과 정비, 일부 부품 생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자체적인 개량 능력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한국은 과거 위성 개발과 여러 방산 협력 사례를 통해 기술 이전에 대한 경험을 축적해왔다. 이 점은 중동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기술을 독점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일정 범위 내에서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려는 접근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KF-21의 가치는
전투기 그 자체에만 있지 않다. 중동 국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한국 방산 산업 전체의 구조다. 전투기, 자주포, 미사일, 방공체계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산업 생태계는 단일 무기 구매를 넘어선 협력 가능성을 보여준다. 중동은 단편적인 무기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지탱할 수 있는 전체 시스템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요구에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로 평가받는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중동 시장에서 경쟁자로 존재하지만 이들에 대한 신뢰는 제한적이다. 성능 검증과 운용 안정성, 그리고 장기적인 지원 능력에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 한국의 방산 제품들은 실전 운용과 다양한 환경에서 신뢰도를 쌓아왔고 중동 국가들은 이를 냉정하게 비교하고 있다. 값이 싸다고 해서 선택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중동이 원하는 것은 안정성과 지속성이다. 결국 KF-21은 하나의 상징이자 출발점이다. 이 전투기를 통해 중동은 한국 방산의 철학과 방향성을 잃고 있다. 외부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국제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국가의 모델이 바로 한국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모델은 지금 중동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해답과 맞닿아 있다. KF-21을 향한 관심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새로운 안보동맹 구조의 시작을 의미한다. 중동 시장에서 한국 방산이 본격적으로 경쟁 구도에 들어서면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은 기존 강자들과의 정면 대결이다. 이 시장은 오랫동안 미국, 프랑스, 러시아가 주도해왔고 최근에는 중국까지 가세하면서 복잡한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중동 국가들은 더 이상 특정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바로 이 지점에서 경쟁의 양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중동 최대의 무기 공급국이다. 최신 전투기와 방공체계, 정밀 타격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군사적 신뢰도 또한 압도적이다. 그러나 미국 무기의 가장 큰 약점은 통제다. 운용 방식과 업그레이드, 심지어는 전시 상황에서의 사용 승인까지 외부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 이는 강력한 무기이자 동시에 족쇄다. 미국과의 관계가 흔들릴 경우 군사력 자체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항상 따라다닌다. 프랑스와 유럽 국가들은 정치적 조건 면에서는 미국보다 유연해 보일 수 있지만 기술 이전에는 매우 보수적이다. 또한 무기 체계의 가격과 유지 비용이 높아 장기 운용에 부담이 크다. 중동 국가들은 이미 이러한 문제를 경험해왔고 단순한 성능 경쟁만으로는 선택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다. 유럽 무기는 고급이지만 그만큼 의존도 역시 높아진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러시아는 한때 중동에서 중요한 공급자였다. 그러나 최근 국제 정세 변화와 제재 환경 속에서 러시아 무기의 안정적인 공급과 사후 지원에 대한 신뢰는 크게 흔들렸다. 부품 조달과 유지 보수, 장기적인 업그레이드 계획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동 국가들은 러시아 무기를 전략 자산으로 삼는데 점점 신중해지고 있다. 강력한 성능보다 지속 가능한 운용이 더 중요해진 것이다. 중국은 저가와 빠른 공급을 무기로 중동 시장을 공략해왔다. 일부 국가들은 중국 무기를 통해 단기간에 전력을 확충하는 데 성공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능과 운용 안정성 문제로 실망을 경험한 사례도 적지 않다. 중동 국가들은 이제 가격만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전투체계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신뢰가 확보되지 않은 무기는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 방산이 차지하는 위치는 독특하다. 한국은 미국 체계와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다. 유럽처럼 고가 정책을 고수하지도 않고 중국처럼 저가 위주의 접근도 아니다. 대신 성능, 가격, 기술 협력이라는 세 요소의 균형을 내세운다. 중동 국가들이 가장 원하던 조합이다. 특히 한국은 단일 무기 판매가 아니라 운용과 유지, 교육, 그리고 일부 기술 이전까지 포함하는 패키지 접근을 강조해왔다. 이는 단기적인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를 전제로 한 전략이다. 중동 국가들은 이를 통해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 대우받는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 점은 기존 강대국들과의 거래에서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결국 중동 시장의 경쟁은 성능 수치의 싸움이 아니라 신뢰와 자율성의 싸움으로 이동하고 있다. 누가 더 강력한 무기를 제공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안정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느냐의 문제다. 한국 방산은 이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있다. 그래서 중동 국가들은 한국을 새로운 도전자이자 동시에 기존 질서의 대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판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다. 중동에서 한국 방산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순간부터 가장 민감하고도 복잡한 문제가 함께 떠올랐다. 바로 기술 이전이다. 중동 국가들에게 기술 이전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핵심 조건에 가깝다.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수준으로는 더 이상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이
이미 내려졌기 때문이다. 무기를 스스로 유지하고 개량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주국방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중동 전반에 자리 잡았다. 하지만 기술 이전은 한국에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한국 방산 기술의 상당 부분은 오랜 시간 국가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축적된 결과다. 단기간의 수익을 위해 핵심 기술을 외부에 넘기는 선택은 장기적으로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전투기와 레이더, 항전 장비와 같은 핵심 영역은 단순한 상업 기술이 아니라 전략 자산에 가깝다. 중동 국가들은 이러한 현실을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은 전면적인 기술 이전보다는 단계적 접근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초기에는 조립과 정비, 운영, 교육을 중심으로 협력을 시작하고 점차 일부 생산과 개량 영역으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이는 단기간에 모든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신뢰를 쌓아가며 장기적인 협력을 구축하려는 전략이다. 한국에게도 상대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경쟁이다. 기술을 이전받은 국가는 언젠가 독자적인 방산 역량을 갖추게 된다. 이는 곧 한국의 잠재적 경쟁자로 성장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실제로 중동 일부 국가들은 방산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며 장기적으로는 수출국으로 도약하려는 목표를 숨기지 않는다. 한국이 제공한 기술이 훗날 한국 방산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 딜레마는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성 개발과 항공 우주 협력 과정에서 기술 이전은 상대국의 산업 도약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는 협력의 성공을 의미하는 동시에 기술 제공국의 입장에서는 복잡한 감정을 남긴다.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신뢰하고 선택한 이유가 기술 이전에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 신뢰가 장기적인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기술 이전 논의를 완전히 회피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중동 무기 시장은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며 향후 성장 가능성도 높다. 이 시장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단순한 수출 기회 상실을 넘어 글로벌 방산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 방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동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현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한국의 선택지는 극단이 아닌 균형에 있다. 모든 기술을 넘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협력 자체를 거부하지도 않는 전략이다. 핵심 기술은 철저히 관리하되 운영과 유지, 일부 개량 분야에서는 협력의 폭을 넓히는 방식이다. 이는 중동 국가들에게도 현실적인 대안이다. 단번에 완전한 자립을 이루는 것은 어렵지만 단계적으로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중동 국가들 역시 이 균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기술 이전을 요구하면서도 한국이 가진 한계를 존중하지 않으면 협력이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협상은 단순한 가격이나 성능을 넘어 신뢰와 장기 비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한국방산은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라 전략적 판단을 요구받는 주체로 자리 잡게 되었다. 결국 기술 이전은 한국 방산이 중동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열쇠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변수다.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한국 방산의 미래 위상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중동과의 협력은 기회이지만 그 기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냉정한 계산과 장기적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시험대 위에 지금 한국 방산이 서 있다. 중동과 한국 방산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수출 계약의 차원을 넘어 하나의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았다. 이 관계의 본질은 무기를 얼마나 많이 파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신뢰를 쌓고 장기적인 안보 구조를 함께 설계하느냐에 있다. 그래서 중동에서 한국 방산이 주목받을수록 오히려 목소리를 낮춰야 한다는 인식이 함께 커지고 있다. 무기 수출은 과시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중동 지역의 현재는 겉으로 보면 평온해 보일 수 있다. 이란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는 전면 충돌 대신 경제협력과 관리된 긴장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취약한 균형 위에 놓여 있다. 에너지 시설이 밀집된 지역 특성상 단 한 번의 대규모 충돌만으로도 세계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중동 국가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군사력을 강화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싸우지 않기 위해 강해지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 방산이 제공하는 가치는 단순한 무기 성능을 넘어선다. 한국은 자주국방을 통해 생존해온 국가로서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 경험은 중동 국가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간다. 외부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국제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모델은 지금 중동이 추구하는 방향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그러나 이 길은 결코 쉽지 않다. 중동으로 향하는 무기 하나하나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국은 끊임없이 계산해야 한다. 오늘의 고객이
내일의 경쟁자가 될 수 있고 오늘의 협력이 미래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방산의 성공은 판매 실적이 아니라 선택의 정확성에 달려있다. 무엇을 팔 것인가 보다 무엇을 지킬 것인가가 더 중요한 시점이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이미지다. 과거에는 무기를 많이 파는 국가가 곧 강대국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살상 무기 수출이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한국은 이 점에서 방어 중심의 메시지와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려 한다. 이는 단기적인 홍보 효과를 포기하는 대신 장기적인 신뢰를 택하는 전략이다. 중동 국가들 역시 이러한 태도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조용하지만 꾸준한 협력, 과장 없는 설명, 그리고 현실적인 약속은 오히려 신뢰를 높인다. 무기 수출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기보다는 조용히 진행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이 지역에서는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한국은 점점 체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영업 전략이 아니라 중동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선택이다. 결국 한국 방산이 중동에서 맡게 될 역할은 분명하다. 새로운 질서를 뒤엎는 파괴자가 아니라 균형을 보완하는 조정자다. 미국 중심 질서가 약화된 자리를 무리하게 채우려 하기보다는 중동 국가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현실적인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이 역할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다. KF21을 비롯한 한국방산의 존재감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진짜 시험은 앞으로다. 기술 이전의 경계선, 외교적 균형, 그리고 장기적인 안보 전략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한국은 계속해서 선택을 요구받을 것이다. 그 선택들이 쌓여 한국 방산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 중동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안보의 현실을 이해하는 나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인식이 유지되는 한 한국 방산과 중동의 관계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